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논해보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엔잡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직업의 다양화, 국내외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짚고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본인이 그 분야의 실무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낮게 되고 실패가 되겠죠. 먼저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또한 창업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창업 환경에 대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상권 분석도 하고, 또 타당성, 이걸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 오늘 이런 절차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진흥원 사이트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소상공진흥원 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의 강남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공하는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상권 분석을 주로 해 오셨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전반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김천대 박사님, 김천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할 김천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현장 실무라든가 이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논해보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 양력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이 학교에서 오늘 이제 창업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력을 보통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RNF 즉 부동산 리얼 앤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제가 맡고 있고요. LH공사의 투자 경영 지도를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 부동산원, 즉 한국감정원이 되겠죠. 한국감정원에 이제 한 6년 동안 현재 초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 관련 많이 들어보셨죠? ISO 9001번, 또 14001번 대한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해서 하고 있고, 또 NCS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국가직무능력 표준, 부동산 분양 분야의 기획에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대한부동산학회 운영위원장을 제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능률협회 자산관리 최고의 과정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기업 생활로서는 대우그룹에 즉 대우전자라든가 주식회사 대우국내본부에 근무를 했고, 또 오늘 하게 된 어떤 창업이라든가 또 상권 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하이마트라든가 또 동진침장 이부자리 이런 데에서 영업본부장 겸해서 현장 실무를 저희가 하고 있었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침대협회에 이제 전무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출강대학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이라든가 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전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또 동서울대학교, 또 경인여자대학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또 창업 관련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언론 출전했었고, 점포개발론이라는 책자를 함께 공저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쓴 내용들은 계속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고,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 특히 부동산학과라든가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드론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드론, 또 작년 10월 달에 법이 통과가 돼서 그 탐정, 지금까지 뭐 신부름센터 이렇게 왔었습니다만은 탐정 자격증, 심지어 스마트폰 운영 관리 2급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격증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틈난 대로 많은 과정을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혹시 엔잡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직업의 다양화. 우리가 이제 계란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한 판 30개를 다 깨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각종 주머니에 계란을 오른쪽, 왼쪽, 뒤 이렇게 넣고 다니면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면 반대편 남게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갖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전문직에 또 하나는 워낙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수의 직업을 뜻하는 N과 또 직업을 뜻하는 job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ER 합쳐서 요즘 직업을 가진 많은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엔잡러라고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부업이라든가 또 창업 이런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시대 변화에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업이라든가 또 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직에 계시는 분 또 더욱더 좋으시고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부업이라든가 또 세컨잡, 서드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갖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딱 보시고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애플, 구글, 또 뭐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알리바바, 또 텐센. 물론 밑에 중국 업체들이 있어. 요즘에 이제 중국 시대 조금 사회주의 경제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 우리 한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 반도체, 또 삼성전자, 현대. 그런데 여기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점들이 다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플랫폼 기업 업체들이에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가 여러분 공장이 없죠.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수원 또는 동탄 또 천안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파주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들은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도 훨씬 더 그러한 기업들보다 많은 어떤 기업체를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 훨씬 경영이 되고 있죠. 또 하나는 국내외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나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소 공유, 물건 공유, 교통 공유 또는 지식 공유, 즉 공유 경제라는 포함의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소유로 갔었죠. 내가 필요한 자동차를 내가 사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공유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코자자라는 숙박업소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숙박업소입니다만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호텔이라든가 숙소는 가진 게 없죠.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훨씬적으로 주식 가치나 외형적인 거는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 전 세계보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산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집카라든가 소카 요즘 많이 쓰는 공유차, 즉 영국 같은 데서는 공유 자동차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일반 자동차가 17대가 생산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의 따릉이 뭐 각 지역별로 자전거도 타고 다 공유로 가고 지식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공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건 또한 공유로 가면 이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공유 국내외 경제 활동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짚고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양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원래 학교에서 1시간 20분을 주셨는데 제가 2시간으로 더 느리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오늘은 깊게 어떤 수업을 강의를 또 아니면 내용을 가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창업과의 어떤 패러다임 경제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좀 더 깊은 그런 깊게 보는 것들은 별도의 어떤 과정이나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것은 2시간인데
2시간 연속으로 저는 강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도도 떨어지고 우리 함께 들으시는 학우님 또는 우리 청강 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기 때문에 1시간 수업을 강의를 하시고 5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10분에서 20분 정도는 Q&A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좀 많은데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정도로 이렇게 오늘 짚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강의가 되는 그런 걸 모아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장수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패러다임에서 또 전통 경제와 공유 경제 비교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경제에서는 소유라든가 또 자원, 고갈, 또 이윤 창출, 경쟁 이런 어떤 과잉 소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어졌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유 경제가 되겠죠. 또 자원 절약, 그리고 가치 창출, 신뢰라든가 협력적 소비 이런 쪽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죠.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간에 플랫폼이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대여자와 또 이용자 여러 가지 가진 자를 이렇게 나눠서 중개함으로 인해서 수요자 전체가 다 이걸 가질 필요가 없고 이분들은 일부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수요 창출은 자동으로 플랫폼에서 연결해주는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어떤 숙소를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이용만 하고 자동으로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분들은 또 그 현장에 가서 편하게 또 숙소를 찾고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동남아라든가 세계 여행을 할 때는 숙소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가 다 프로그램 예약을 해서 현지에 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드론으로 여러 가지 기름 사업 배송도 하고 많이 바뀌죠. 현재 우리가 몇 년 후에 유럽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자동차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겠죠. 지금도 전기차 또 수소차 우리 한국에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 사행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꼭 주유소만 할 게 아니라 뭐 마트도 되고 택배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종합적으로 즉 사람의 직업으로 본다면 엔잡러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기름을 하게 되는 그 주요 업무 대신에 또 자전거 대여, 택배 여러 가지 우편물 접수 수준. 그래서 주유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느냐?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차, 전기차가 생산되고 하니까 이러한 이제 충전소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도 아파트 지하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저녁에 충전하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형 쇼핑센터에 가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를 넣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2,000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2,000원. 전기 충전을 2,000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휘발유 1리터가 얼마입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은 1,620원부터 1,7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1리터에. 보통 1리터면은 10km나 뭐 15km 정도 가겠죠. 차에 따라서. 전기를 2,000원 충전하게 되는데 전기차가 힘도 좋고 아주 저렴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또 몇 년 후면 이제 현대에서도 디젤 가솔린 차라든가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가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제 이론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그 실제적인 자료라든가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창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업 단계별로 준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창업 준비, 그리고 업종별로 개업 준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창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온라인 창업도 있고 플랫폼을 이용한 창업도 있습니다만은 오프라인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상권 분석이라든가 또 입지 분석, 부동산 학적인 어떤 또는 고객의 어떤 집객력 때문에 이런 입지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 끝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상권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만 할 수 있어도 얼마 전에 훨씬 편리한 그런 걸 되고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 지금까지의 어떤 그는 정성적인 분석과 또 정량적인 분석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수치화된 그런 어떤 데이터화된 수치화된 그런 분석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 예정처럼 어떤 정성적인 것들은 수치화되지 않는 그런 자료 내용은 크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시작해서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업은 창업을 하게 되면 또 폐업을 하게 되겠죠. 물론 폐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폐업도 요즘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폐업도 영업을 그만둔다든가 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폐업 컨설턴트가 또 이렇게 직업으로 또 새로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폐업도 잘 함으로 인해서 또 뭐 각 동네에 그 폐업 자재라든가 또한 세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이 있죠. 세법 그냥 문만 닫는 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어떤 정리, 각종 손실 보상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폐업 컨설턴트가 있고 여러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그냥 문만 닫고 기름을 팔지 않으면 폐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지하 탱크에 많은 그 유류 탱크가 있었죠. 우리가 용산에 미군 부대가 이제 옮겨가고 지하에다가 미군 부대의 땅을 파보니까 속에 기름이라든가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의 저유 탱크를 원상 회복하는데 돈이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는 억 단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폐업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 뒤에 따른 후유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전문을 하는 또 폐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컨설턴트에 관련된 이런 어떤 도움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도움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사이트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무료 강의라든가 또 그런데 창업이라든가 하는 데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하게 되면은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은 경영지도사 또 신용분석사 또 세무회계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런 것들도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기 전략이라든가 세무, 부동산, 직무 기능까지 다 컨설팅해서 도와주고 비용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창업이란 무엇인가? 앞에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식당을 창업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식당을 창업을 하고 싶다. 우리가 그 직장에 또 급여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유 치우고 가서 그냥 뭐 창업이나 할까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그 분야의 실무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낮게 되고 실패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중국집을 운영하게 되면은 짜장면을 만들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은 모르지만은 최소한 주방장이 아프거나 또는 다른 요인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 운영을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갖춰봐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서 그냥 보고 듣고만 하는 창업과 안에서 해보는 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가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봐라. 일을 해보고 직접 부딪혀보고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고 창업에서는 이제 신규 창업과 또 양수 창업이 있는데 신규 창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지만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물론 시설비가 되겠죠. 또 성공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양도 창업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 회사 또는 점포를 아니면 어떤 관계를 인수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대신에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최근에 점포에 대한 권리금들은 기타 뭐 코로나라든가 사회적인 저성장기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테리어를 조금만 보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조금만 보완해서 하게 되면 성공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떨어지고 매출의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왜? 기존에 되던 그 권리금에 포함된 그런 노하우들이 다 오고 기존 손님들을 다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영속성과 계속되는 어떤 이런 거 또 트렌드가 유행에 대해서는 그래서 퀘션 마크가 되겠습니다. 계속 갈 수 있을 건지. 그래서 또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온라인 창업도 여러 가지 창업 중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각종 서적을 통해서 간접 체험 여러 가지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실습이라든가 부딪히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또한 실패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갈 수 있다고 간접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사업 구조인데 금융회 같은 경우에 금융 같은 경우에 플랫폼을 하게 되죠. P2P라서 중간에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융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자금을 필요한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출 플랫폼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고 투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각 이용자, 고객 또 창업자, 운영자들이 각종 중간에 대출 실행을 해주는 이 플랫폼 사업을 해주게 되고 자동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 또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부산에서 또는 광주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에 와서 서울 수도권을 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와서 올 때는 돈을 받고 왔는데 또 내려갈 땐 그냥 공차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랫폼에 등록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화주가 플랫폼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부산으로 또는 광주로 가는 화물을 우리 걸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이 차는 여기도 일부의 어떤 수수료를 퍼센트를 주고 다시 화물을 싣고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 차주나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좋은 이런 P2P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 창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모 기업에서 온라인 기업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너무 많은 분야의 가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조금 뭐 변화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플랫폼 온라인을 이용한 창업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의 그 단계별 준비 사항을 보게 되면은 먼저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또한 창업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창업 환경에 대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상권 분석도 하고 또 타당성 이걸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또 창업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창업 자금에 대한 조달 운영 그리고 이제 회사의 설립 절차 기타 밑으로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절차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 찾기에서는 제조, 유통, 우리가 창업에서는 제조도 있고 또 유통, 판매, 소비 과정 등을 고려해서 생산자와 또 소비자를 분석을 한다. 내가 어느 쪽에 소비자 쪽에서 어떤 창업을 할 건지 또 생산자의 어떤 창업을 할 건지 좀 보시고 두 번째 유통의 트렌드라든가 또 창업 기업 이런 분야들을 발견하고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어떤 문화적 트렌드 즉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요즘에 많이 트렌드가 바뀌죠. 그리고 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경험과 지식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PC로만 예전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하게 되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영어 외국인들과 현지 또 뭐 필리핀, 미국 현지 할 때 우리가 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외부에서 할 수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외부 정보,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어떻게 어떤 분야로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창업 아이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다. 경쟁 상품을 조사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어떤 종사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그 특성,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그 유행을 잘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도입기라든가 성장기 정도의 에서 우리가 이제 창업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긴다면은 또 넘기게 되는 쇠퇴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매출이 줄어들고
또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성장기 초반 정도에서 창업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표라는 어떤 소비자 타겟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쟁자와 수요자 타겟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 조사 시에는 우리가 보통 뭐 내용에서 육하 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 건지 어디에서 즉 상권 입지가 될 거고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런 어떤 고객 또 공급자 수요자를 한번 분석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환경 분석에서는 아마 여기 조금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건데 조금 지루하지만 지나가고 뒤에는 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실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 지나갈게요. 내부 환경은 자금이라든가 인적 자원, 그 관계된 인적 자원이라든가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물 자원 어떻게 뭐 자재, 원자재 공급 기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직 필요하고 또 외부 환경으로서는 국내외 경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뭘 하면서 즉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전 세계 대한민국에 아닌 전 세계의 사람이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관계로 뭐뭐하다라고는 이제 그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코로나 관계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거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즉 난세 용이 난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또 코로나 이런 과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성공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배달업 또 기타 각 분야에 이런 밀키트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또 이순신 장군이 또 이렇게 열심히 활약해서 또 유명해지시고 각종 어떤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을 하나의 기회로 창업의 기회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라니까 꼭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쪽보다가는 또한 어떤 아이디어와 또 빠른 순발력과 또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쪽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권 분석과 입지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상권을 참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조금 뒤에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상권과 입지를 크게 보시게 되면은 상권은 어떤 그 바운다리가 되겠죠. 연못에 낚시터 같은 경우에 어떤 연못에 크게 되는 이 고기들이 많이 있는 이거를 이제 상권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입지는 영어로 뭐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포인트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낚시의 그 포인트 잘 되는 지점, 나무가 많고 숲이 많고 낚시가 잘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을 포인트로 입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전체적으로 이 많은 고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상품을 잘 소비를 할 수 있을 건지 유동 인구가 많을 건지 또 하나는 소비 층의 소득은 되는지 이게 전체 보는 거고 입지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 자리 사거리, 삼거리, 코너, 횡단보도 앞에 이동료가 많은 이런 쪽에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자세히 지도가 펴놓고 이제 보시도록 하고 상권 분석 프로세스라든가 또 주의사항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 시스템 이용하는 것들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보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1차 상권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할 경우에 점포를 오픈할 경우에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지역이 1차 상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보시면은 뭐 도보로 뭐 10분 이내에 짧은 거리 동네에서 우리가 1억 정도의 매월 매출이 난다면은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걸어서 오는 가까운 데 있는 상권. 2차 상권은 총 매출액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조금 더 멀리 되겠죠. 도보로 좀 멀리 있는 그런 이제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분. 3차 상권이라면은 좀 멀리 있는데 필요해서 찾아오는 상권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는 여기에 전체 매출액 비교가 아니고 해당 지역의 수요를 몇 퍼센트를 흡입하냐 이런 정도로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1차와 여기 1차, 2차, 2차 같은 상권은 다른 방법의 어떤 분석 방법으로 보시겠습니다. 소비 수요를 여기 100을 정도 한다면 한 30% 정도는 여기 차지하는 그런 상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제 상권 분석을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은 서울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서 대한병원에서 미아역까지 상주 인구는 한 9만 7천 명 정도가 되고 고객 소비 수준은 A, B, C, B급 정도가 되고 유동 인구 1시간 동안에는 500명 정도가 지나가고 고객 집객 시설은 수유 시장이 있고 포텐셜 전체 상권의 평가는 A급 정도가 되고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여러 가지 이런 상권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평가 기타 출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상권 분석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나서 월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출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각 해당되는 기업체, 프랜차이즈 기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점포 개발, 뭐 이런 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가맹 출점 방법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있는 이런 점포들을 잘 분석을 해서 거꾸로 그 회사의 점포 개발팀 또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관계되는 가맹 사업부에다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거꾸로 역으로 제출하게 되면은 혼자 양쪽의 수수료라든가 또 이 내 지역 상권을 내가 다 활용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 되겠죠. 기업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 되겠죠. 타당성은 사업 자체의 어떤 진행 가능성. 지금 최근에는 뉴스에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 그 자영업자가 한 900개 정도씩 이렇게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쉽게 하는 얘기로 문을 닫는 거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특히 이제 요즘 다 셀프 기능이 있는데 주유소에도 셀프, 식당에서도 다 셀프 기능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많이 쓰는 그런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 그 타당성이 가능한지 그런 걸 봐야 되고 타당성에서는 경제성, 재무성, 기술적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서 이 네 가지 분석을 잘 해서 적정한 건지 이렇게 회피 어떤 기회는 저희가 또 살리고 또 리스크가 많은 것들은 최소화하고 어떤 회피 최소화된 이런 전략적으로 잘 분석해서 함으로써 실패의 요인들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요약 계획서 또 본사업 계획서 운영 작업 계획서 이렇게 요약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은행 대출 관계 이런 거 할 때 간단하게 하는 거고 본사업 계획서는 사업에 중요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상 그런 거 충분히 잘 설명하고 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고 잘 때 이렇게 하는 거 용도는 뭐 매수는 10매, 20매, 40매 정도. 운영 사업 계획서는 정말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세부 내용들은 뭐 이런 표지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하게 되면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품 개발 또 포장, 패키징, 브랜드, 뭐 유통, 광고, 홍보 또는 뭐 가격 결정 여러 가지 그 판촉 활동들에 대한 포괄한 소비자의 그 욕구를 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창업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관리의 그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변화되고 있어. 포피에서 네 가지 그 P 전략에서 포시로 네 가지 C로 다시 네 가지 E 시대로. 그래서 포피는 P로 시작하는 상품 생산 또 가격 또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다시 소비자 위주로 가는 주로 이제 소비자 혜택, 소비자 기회 또 편리성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가고 지금은 네 가지로 이제 고객 전도사 열광하고 체험하고 경영하고 서로 체인지하는 익스체인지하는 교환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개념에서도 좀 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변화를 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뭐 상품 전략 또 가격 전략 프라이스 또 유통 전략 촉진 전략 요런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창업 마케팅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라든가 또 트렌드 변화와 경영 전략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가 점포 창업자를 지금까지 우리 관점에서 창업자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모든 걸 진행했다면은 이용자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 소비해주고 팔아주고 해주는 것들은 소비자가 나에게 소비를 일으켜주고 판매를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내게 이제 이득이 또는 손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세입자를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상가 또는 상품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즉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가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약 9만 개 정도. 연간 커피를 1인당 평균 4,000잔 정도, 400잔, 1인당 평균 400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2잔 정도는 마시면 거의 900잔이 되겠죠. 1년에. 그렇게 마시고 편의점이 한 4만 개인데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뭐 또 그 영업 시간 또는 인건비 관련 때문에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시장 전망 영업 전략에서 소비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후가 또는 뭐 몇십 년 후가 되면 우리 인구가 반으로 줄고 또 없어질 도시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인구의 어떤 변화 또는 교통의 변화 뭐 고속철 또는 뭐 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는 뭐 광주, 부산, 포항 이런 데 있는 어떤 고속철에서 당일 한나절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통의 변화 또 출산율 하락 예전에는 아이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신중년이라고 그러죠. 뭐 노년층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관련 노령 인구 증가 또 100세 시대 신중년이라 이런 어떤 불리는 이런 시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상가라든가 이런 거 신규 창업할 때 입지가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업종과 또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업종, 뭐 온라인 또 플랫폼 관련된 그런 어떤 뭐 공유 경제라든가 또 이런 경쟁력, 그래서 인근의 동종 어떤 그런 것 경쟁력을 좀 봐야 되고 또 진출 예정 그 분야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의 변화가 또 필요하다. 즉 예전 같으면은 뭐 잘 되는 주로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가 한번 자손 대대로 잘 됩니다만은 지금은 음식 문화라든가 또 어떤 용도 사용 어떤 그 소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얼마 전에 기성세대와 또 요즘에 이제 젊은 MZ세대라 그러죠. 젊은 세대 또 이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기사를 한번 제가 뭐 나온 거 있으니까 어떤 그 라이드 하는 그 젊은 청년께서 월 한 300 정도 수익을 창출되는데 외국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거 뭐 B 또는 뭐 그런 유명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월 한 200 정도는 자동차에 관련된 좋은 차를 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나머지 100 정도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의 어떤 숙소 비용과 또 자기 생활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는 논할 수가 없고 각자의 트렌드와 어떤 각자의 목표 어떤 그 살아가는 방향 어떤 그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 시에 또 그런 것들 시장을 어떻게 함께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음식 먹는 습관의 변화도 많이 변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른이 먼저입니다. 항상 어른이 먼저고 요즘에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 식사도 어른이 먼저 이렇게 수저를 들고 나면 드시고 또 맛있는 것도 어른들이 먼저 드셨는데 지금은 아이 먼저죠. 예, 아이 먼저. 요즘에는 이제 아이가 먼저 그리고 어른이죠. 지금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한테 봉사하느라고 힘들어요.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와 또 있는데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이 아이가 이쁘게 또 잘 행복하게 해주시죠. 또 주말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외가에 계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또 이렇게 가서 또 이 아이가 또 봉사를 해요. 예쁘게 두 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아이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를 봐준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화와 또 고급화 또 다양화 편리성 이렇게 가성비가 많이 그죠? 가성비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고급화 또 전문화된 어떤 그런 뭐 식당이든 최근에는 뭐 명품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불편하게 많이 팔린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심지어 온라인으로 명품이 이제 예전에 뭐 백화점 가서 찾는데 지금 온라인까지 명품을 판매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해지고 이렇게 이럴수록 어떤 특성을 하려면은 전문화되고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편리성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면 자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건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창업에 관련된 것들은 또 다른 단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점, 맛집 찾아가고 고급 독서실 같은 그런 편의시설, 출입시간 자동 통보된 그런 게 있고 커피숍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학습장화 되어 있죠. 독서실 대용으로. 그리고 개인 과외 장소로도 요즘에 예전에 집에 가서 합니다만 지금은 개인 과외도 커피숍에서 이렇게 뭐 영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1인용 식탁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찍은 사진, 서울의 그 대학동의 고시촌 정도 이렇게 또는 뭐 이런 거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1인용 식당으로 이렇게 형성이 메뉴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당들도 기존에 뭐 보다가 독서실처럼 이렇게 1인용을 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코로나 영향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코로나 유행하기 이전부터 전문화 편리성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창업이 되는 거죠. 예전과는 조금 많은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창업 자금의 조달과 이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원하는 수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추정을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는 거는 자금의 그 사용처 또 사용 시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의 구분, 창업 준비 자금 또 시설 운영 자금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필요 자금의 어떤 그 목적과 규모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필요한 자금은 적정 필요한 자금 또 최소 필요한 자금들을 잘 추정해서 우리가 자금은 우리 몸의 그 혈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뇌졸중 또 급사 이런 것들이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 자동차도 휘발 그 유류가 막히면 안 가듯이 기업이 아무리 잘 되다가도 자금줄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어떤 그 막히게 되면은 기업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자금 확보 방법으로서는 자기 자본의 확보가 보통 한 60%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정부 자금, 연구 개발, R&D 자금, 연구 개발 자금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는 뭐 개인 창업, 청년 창업, 기타 등등의 정부 자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부 자금 관련 사이트라든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청약 통장은 또 굉장히 어떤 큰 그런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청약 부금과 달리 또 그런 것들 또 정책 자금의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을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본인 창업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조금 한가는 아니고 틈날 때마다 정부 관련 지원 자금 어떤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의외로 저리 또는 특히 청년 자금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과 법인인데 요즘 법인도 창업이 굉장히 쉬워졌죠. 1인 법인도 가능하고 자본금도 예전에 뭐 얼마 이상 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100원으로도 법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는 그 창업의 어떤 방향, 방법, 세금에 관련된 세제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더 유리한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또는 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다음 개인은 개인의 책임 안에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조합 설립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함께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조합 설립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어떤 봉사 또는 함께 유지되는 그런 쪽이고 주로 이제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기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개인 창업을 하게 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각 회사 설립 절차까지는 뭐 다 내용들을 보시면 될 거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 뭐 구체적으로 세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학과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즉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 건물이 돼야 됩니다. 중개사 사무실 오픈할 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물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지 않고 허가가 나지 않죠. 그다음에 실무 교육 수료 1년 이내에 그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사 협회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그리고 사진 반명함 반 사진 그리고 도장은 인감 도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매수자, 매도자 맨 아래에 공인중개사의 어떤 인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다음 건축물 대장 혹시 위반 건축물 확인용입니다. 여러분 위반 건축물은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거나 또 점포를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보통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뭐 건축물 토지 건물 해서 선설적 관계만 자세히 보시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불법 건축이라고 이제 찍혀 있게 되면은 대출 기타 많은 그 불이익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갖춰서 하게 되면은 시군구 구청에다 하게 되면 여기 시와 군 구청에 하게 되면은 이제 걔들 며칠 내에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그 기존 사무실 인수할 때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에 신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서류들은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철학관 개업 준비 관련 요령에 몇 자 좀 적어 봤는데요. 이건 뭐 제가 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우리 기존의 어떤 그 전문을 하시는 분이 정리가 자료가 하나가 없어졌네. 예. PT가 하나가 앞장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업을 할 때 대학가라든가 어떤 젊은 층이 많은 이런 지역에 사주 카페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상황도 좀 살펴보고 명함도 주고 아르바이트에서 먼저 연습해라. 그 앞에 내용들은 그냥 먼저 창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여러 명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분담을 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수익이 없는데 손실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앞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보시면은 상호를 좋게 잘 지어야 돼. 무슨 전문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장명 전문 또는 뭐 사주 전문, 혼수 전문 이런 어떤 전문화된 그런 분야를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명을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고 또한 개업 전에 먼저 이제 경험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또 동사무소 구청이든 자치문화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생활, 역학 그런 교실 등을 먼저 공유하게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서로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먼저 많은 경험도 쌓고 또 내가 창업을 하고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보시고 특히 대학의 평성교육원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신뢰성과 또 신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믿고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철학관 이런 개업 후에 이제 손님 확보할 때는 많은 여기 함께 했던 어떤 뭐 그 몇 기 동호회 이런 또는 뭐 몇 기 기회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험과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무실 창업하는데 상호라든가 이런 명칭들이 이제 전문성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역학, 철학, 개업 준비의 요령에 있는데 앞에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먼저 하지 말고 1, 2, 3 같은 게 먼저 하지 말고 함께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상호를 또 전문화, 장명 전문, 이사 전문, 사업운 전문, 기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차곡차곡 절차대로 이렇게 해서 창업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공유 상담사 모집에 가서 함께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기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홈페이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전부 전문적으로 자기 분야의 일반 개인 기업을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차후에 자기 어떤 사무실 오픈했을 경우에는 리스크라든가 또 손실 또 많은 벌써 고객이 확보가 되고 뭐 우리 제 인근 저 근접한 사람 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든 한 곳에 계속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고객들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사 모집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차후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창업 분야별 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제가 이분의 책을 어떤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기업에 준비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역학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이제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참고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또 철학과 안으로 인생 2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철학관을 오픈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뭐 몇 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건강만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면은 나이는 지금 130세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130세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층은 130세라고 보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60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면은 앞으로 100세까지만 보더라도 3, 40년 동안 앞으로 더 많은 제3의 어떤 새로운 직장과 직업과 또 자기 분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이라는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 강의 들으시는 학우님과 저희는 필요한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탄 신도시인데요. 우리가 한때 신도시의 상가라든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인기가 많고 비싸고 부르는 게 가볍고 이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찍은 사진들인데 다 비어 있어요. 그 동탄 그 뭐 고속철도 SRT 고속철도 지나가고 또 GTX 서울 수도권의 고속철도도 지금 개통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가들이 현재 뭐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비어 있죠. 이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 그다음에 뭐 창업, 상가 이런 데서는 그 이런 내용들을 점포에서 이제 점포를 한두 개만 가지게 되면은 다 평생 운영의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도시 상가들도 이제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겠고, 또한 강남 상권인데 강남역 주변인데 요즘에 양분화가 되어 있죠. 아주 뭐 부부 또는 뭐 가족 중심의 어떤 그 창업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가족 중심의 창업 또는 대형화 자본화돼서 기업의 어떤 기업형 이런 어떤 큰 대형화들의 창업에 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이런 창업들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제일 하기 쉬운 것들은 자기 분야 뭐 전문 분야 부동산 학과 같은 거에는 이제 뭐 물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중개사무. 근데 중개사무실도 예전처럼 그냥 아파트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최근에 뭐 중개 수수료 9억 미만은 2분의 1로 줄인다고 지금 얘기 나오죠. 줄인다 나오고 또 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한 3만에서 50만 명 정도 중에 지금 11만에서 한 12, 3만 명만 현재 운영하고 나머지 20몇만은 현재 장롱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젊은 층이 하는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요즘엔 다 뭐 네이버라든가 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해서 수수료를 서로 간에 이제 없게 하는 그런 쪽이 돼서 중개업에서도 앞으로는 부동산 개발, 특히 부동산은 종합학문이죠. 부동산은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뭐 세법 또 민법
기타 건축법, 뭐 공법, 사법 여러 분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내가 아닌 다른 분야에까지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엔잡노 여러 가지 분야로 내가 직장에 있고 한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 함께 같이 보는 양분화 이런 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에 있는 호텔 더 디자이너스인데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요. 호텔인데 여러분 그 호텔 전체를 비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조금 이제 저장을 해서 분당이에요. 국내 최초 분당 요금제예요. 서울 충무로에 있는 호텔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1분에 150원이에요. 1분에 150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호텔을 1분에 150원 그리고 30분에 4,500원. 기본 요금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게냐면 셀러리맨들은 낮에 점심시간에 편히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를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겠죠. 우리가 뭐 호텔 하면 24시간을 빌려야 된다든가 12시간을 빌려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분단위 어떤 단위가 있어요. 국내 최초의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찍어 본 거고요. 또 아이스크림 할인점 뭐 이게 한 몇 년 전, 5, 6년 전에 이제 대구, 부산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까지 많이 와 있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여러분 아이스크림은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얼음으로 얼려진 냉동 그 얼음 빙과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유효 기간이 없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아이스크림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점을 제가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무인이죠. 실제 사람 인건비가 이제 비싸니까 사람이 없죠, 그죠? 예, 무인으로 이렇게 가고 자동화 이제 시스템 다 포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창업이 되고 있죠. 또 중국집인데 좀 저 매장에서 오는 손님 별로 싫어하고 이렇게 배송으로만 배달로만 하는 전문인접들이 많이 요즘 이런 집들은 구태여 뭐 대로변에 좋은 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쪽에 점포 임대료가 싼데 이렇게 있어도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로 라이더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창업이 많이들 흘러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프린트 카페죠. 창업의 프린트 카페 무인점이죠. 밤 12시는 24시간 필요할 때 항상 팩스, 복사 뭐 여러 가지 재본 관련까지 다 편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로 해서 무인점이 사무실 부근 또는 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잠실 지역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많이들 또 보험 컨설팅도 많이 있죠. 요즘 보험업계 컨설팅에서 기존의 보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해약할 건 해약하고 또 중복되는 게 해약하고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분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꼭 오프라인 뭐 점포 상점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그 온라인 기타 이런 전문화된 그런 창업들이 많이 있죠. 또 세탁 전문 특히 옵셀이 많거나 또 그런데 학생들 이런 데 많은 데서는 특히 요즘에는 이불 큰 대형들은 집에서 빨아서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불은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많이 창업들 하고 있는데 참고상으로 이런 빨래방 같은 경우 금액도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전체 금액이 들어요. 그런데 수익성과 이런 것들이 잘 임대료 점포를 잘 따져봐서 이렇게 수익성을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임대 수익률 한 예전에는 뭐 4.5% 정도 투자 대비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한 3% 나오도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후에 잠깐 5분 정도 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피부 미용 네일 아트인데 제가 발에 조금 발톱에 무좀이 조금 있어서 제가 네일 아트를 가서 봤어요. 보니까 한 번 치러봤는데 1회에 18만 원을 받더라고요. 18만 원.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가면서도 굉장히 뭐 수익성이 좋은 것 같아요. 10명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면 18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네일 아트도 또 이런 뭐 물론 저 같은 분이 저도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제 주변에 소개한 사람이 벌써 한 5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1년 이상 장기적인 것들이에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고객이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도 좋은 분야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공유 주방 이렇게 있죠. 공유 주방. 그래서 공유 주방이 창업이 되는데 음식을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각각 서로 음식을 서로 교류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적은 조그만 면적에다가 음식 라이더로 해서 다 배달이 되죠. 그럼 이제 인건비 줄어들고 또 임대료 저렴하고 자기 음식 전문 음식만 만들면 되고 판매 관련된 홍보 판촉비 조금 개인적으로 적게 해도 되겠죠. 이런 공유 주방 같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찻집 같은 경우에는 양평 지역에 이제 그 카페 많은 지역에서 천년 찻집이라고 이제 유명한 큰 찻집들이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다들 들어가게 돼요. 이런 이제 대규모 창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다른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동네 이제 영통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상가에 가게 되면 거의 뭐 한 열 몇 개 중에 전체가 다 그 커피숍으로 거의 형성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커피숍이 단순하게 이제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런 데가 아니라 학습을 하고 또 차를 마시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강의도 하고 서로 그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이 사진은 그 서울 성수동의 폐 공장을 이용한 그런 카페 창업입니다. 지금 외부에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그 공장을 활용해서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동남아 관광객들이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폐 공장을 이용해서 여기도 옥상에다가 카페도 하고 빵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유명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버트가 커피를 직접 이렇게 뽑아서 줍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성수동에 가면 뭐 화장품 회사에서 그 사람의 피부에 맞는 그런 맞게끔을 다 분석해서 로버트가 화장품을 제조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핫하게 뜨는 어떤 성수동 지역에서도 폐 공장들이 이렇게 전문 카페로 전문화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지역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역의 옥상에 이런 카페를 잘 만들어서 밑에 빵을 아주 전문으로 맛있게 잘 만들어서 분위기라든가 오히려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가는 그런 케이스로 발전이 되고 있죠. 특히 뭐 대림창고 같은 데는 벌써 유명합니다만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대 카페 많이 아시죠? 홍대에서 이제 상권들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남동 쪽으로 많이 돼서 기존 주택을 카페로 이렇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임대 수익을 올리고 또한 그 매매가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임대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가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와서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서울의 이런 빌딩들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은 수익률이 그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데들은 통상적으로 뭐 퍼센트가 수익률이 많이 나는 5% 또는 6%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 건물 가격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건물 가격이 수익률이 뭐 3에서 2% 정도 내려온다면은 건물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이 건물들을 예전에 말한 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와 현재 그 카페로 이렇게 해서 운영될 때 수익률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모르긴 해도 2배 내지 3배는 더 많이 수익이 오를 거라고 본다면은 이 부동산 건물의 가치는 기존의 매출
그 가격보다가는 2배, 3배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물의 어떤 가치 상승을 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들 일어나고 있고 실제 제가 주택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주택들이 전세 또는 월세 뒀던 것들을 다 카페로 이렇게 전환되고 바뀌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치들을 많이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상권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대 쪽에 신촌의 상권들이에요. 이화여대 쪽 이대 골목 쪽이고 명물거리고 연세대 건물 쪽인데 신촌에 예전에 이제 우리 서울에 5대 상권 하게 되면은 신촌 또 동대문 뭐 영등포 강남 또 연신내 이렇게 주로 되는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연신내 신촌에 이런 상권들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많이 예전보다는 덜 하죠. 특히 이화여대 쪽 이런 데 지역은 전 세계의 어떤 신상품 신문이 처음 나올 때는 이쪽에 와서 다들 테스트를 하고 오픈한다 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많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촌 상권들이 이렇게 죽는 데에서는 첫째 여러 요인들 중에 코로나 제쳐두고 이 연세대학교 정문 쪽에 가서 보시면은 신촌 그 역하고 연결되는 지역들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일방통행으로 자동차 그런 어떤 통행의 불편함 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은 인천의 송도 캠퍼스에서 아마 마치고 온다 그래요. 보통 입학해서 코로나 이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때 다들 뭐 이렇게 환영회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3학년, 4학년들이 돼서 이제 신촌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건 3학년, 4학년에서는 취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뭐 나가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축들로 인해서 현재 이런 요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부터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그런 요인들이 상권이 변화된다. 즉 상권은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이동한다. 상권은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역세권 상가에 창업을 해라, 뭐 개업을 해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그게 정답인가?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차 타고 내린 역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 모이는 곳, 집합되는 곳 이러지만 지금은 뭐 개인 자가용들도 많고 또 단순 거쳐가는 그런 역세권이 되겠죠. 그 실례로 영등포 역 같은 경우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못해졌고 수원도 수원 역세권 상가인데 뒤에 뭐 백화점들이 이제 쇼핑센터 백화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역세권 상가들은 많이들 예전보다 많이 상가가 축소됐죠. 동대구역도 그렇고 그래서 역세권 상가에 창업을 해라 이게 과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전체 살펴본다면은 이게 이제 서울 시내 수도권의 전철역들이에요. 이 역세권 많은데 어디다가 다 역세권이잖아요. 지하철역 다 역세권.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전철역 있는 것들은 역세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최소한 2개, 3개들이 겹쳐지는 뭐 왕십리라든가 또 고속터미널 뭐 이런 데 겹쳐지는 쪽 신도림이라든가 이런 겹쳐지는 쪽들을 우리가 이제 역세권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에만 해라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둘, 한 개 기차역들이 지나간 데는 역세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잘 봐야 되고 대구의 지하철 반월당역인데 여기 23개예요. 전철역 여기. 그럼 여기 어디가 역세권이냐? 예. 그래서 이런 데도 과연 어디가 역세권이고 우리가 23개 지역을 다 창업을 또 오프라인 점포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합성되고 환성되고 되는 지역 일부 뺀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역세권 역할을 못한다고 보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뭐 부산, 서울 하면 역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역이 많네요. 600개 또 합쳐서 뭐 900개 이런 많은 역세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역세권들도 잘 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은 상가지만 또 빛보는 상가 아무런 이런 상가들이 있어요. 우리 뭐
젊은 분들 요즘 줄여서 많이 쓰니까 고터라 그러죠. 고터. 고속터미널 상가에 가게 되면은 호남선 쪽 이쪽 앞쪽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반면에 또 안쪽에 같은 터미널 터미널 앞 지하 상가지만은 반대편에는 굉장히 또 썰렁한 그런 상가가 있어서 상가가 차이점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태원 옛날에 경리단길 많이 유명하고 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들 그 폐업도 많이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리단길 같은데 이제 빈 상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들이죠. 기존에 어떤 뭐 좀 특이한 그런 그 상권, 점포,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보러 갔는데 잘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또 많은 자본을 해서 큰 자본을 들여서 뭐 시내에 있는 거 똑같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업체들은 금액이 자금도 부족하고 여력이 없으니까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이제 밀려 나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비게 되고 손님들 고객 찾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전 폐업에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 것들에서 이제 밀려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 어딜 같으시죠? 명동이에요. 제가 그 명동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명동이 이랬습니다. 지금 명동이 뭐 거의 사람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고, 이렇게 명동 거리 골목골목마다 그 많은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붐볐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래요.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권의 변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기타 등등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데에서는 제가 전화해서 임대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물으면은 거꾸로 얼마면 들어오시겠냐고 이제 반대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창업에서 예전에 명동이라 종로에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창업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최고의 뭐 부를 누리고 권리금도 뭐 10억 단위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특히 뭐 대기업들도 일부 매장을 철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즉 애물단지가 되는 건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현재 명동의 거리들입니다. 앞에 두 장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종로와 또한 마찬가지. 공실은 늘고 수익률이 낮습니다. 종로도 그 관철동이라든가 인사동, 특히 인사동 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많고 그렇게 많이 오던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한 집 건너 두 집 정도가 지금 비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기존의 어떤 우리 창업에 오프라인 뭐 찻집 또 이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 오픈하던 그런 창업에서 지금은 그 플랫폼이라든가 온라인 창업이라든가 또 전문화된 또 그런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창업의 방향들을 많이 대해서 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나의 어떤 전문화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창업의 어떤 코드를 맞추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 상가 역대급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상가가 많아요. 빈 상가가 많은데 임대료는 요지부동이에요.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가가 임대료가 5천만 원, 월 5천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올 때는 이게 뭐 200억 정도에 가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임대료가 내려서 만약에 쉽게 2,500만 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월 2,5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이 건물은 100억짜리 건물이 되겠죠. 건물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가가 비록 비어 있지만은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는 게,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5천만 원 들어올 때는 200억짜리 건물의 가치였는데 임대료가 장사가 영업이 좀 덜 된다고 내려서 2분의 1로 2,500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건물의 가치는 100억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울면서도 임대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나 대출이 많고 차용이 많은 분들은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부도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또 자기 자본들이 많아서 부모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이제
대출금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우리가 이제 상가를 보통 할 때 그 상업 용지 비율을 많이 보는데 세종시가 지금 2.3%로 상가 비율이 좀 낮아요. 낮으면은 특히 전체 비해서 상가 비율이 낮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업도 잘 될 거고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주로 세종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생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녹지가 전국의 최대 52%가 녹지예요, 녹지. 주택이 전체 중에 이제 이렇게 낮으면 좋은데 녹지가 50%라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녹지가 다 주택이라고 본다면 상가는 더 낮은 거죠. 여기 한 반 정도가 되겠죠. 반이 녹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비율이 거의 뭐 한 5% 이상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녹지가 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허와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이 좋아지면 상권이 좀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교통이 좋아지면 좋아진다. 춘천 같은 경우에서 ITX가 개통되면서 이제 서울에서 춘천 가는 청량리에서 가는 그 뭐 준고속철도 전철이 되겠죠. 뭐 80분 만에 이제 서울 오니까 춘천 서울에 이런 차들이 좋아지면 춘천이 좋아질 걸로 했는데 춘천의 명물 닭갈비 손님은 많았습니다만은 일반 의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기존 어떤 품목 매장들은 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춘천에서 전철 타고 80분이면 서울에 오니까 1시간 20분 서울에 와서 근데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를 옮겨가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뭐 옷도 사고 기타 쇼핑도 하고 춘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특히 광주에서 송정역에서 또 부산역에서 동대구에서 울산역에서 서울에 2시간이면 서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시간 반, 2시간이면은 서울에 와서 그냥 시내 나같이 일 보고 빨대 현상이라 그러죠. 전국에서 서울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좋아져도 상권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상가에서 그 단지 내 요즘에 이제 아파트 예전엔 단지 내 상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만은 단지 내 상가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장점은 뭐 가깝고 또 거주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소위 뭐죠 가치가 높은 그런 상가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주변에 대형 매장들이 생기고 이래서 단점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근린 상가의 장단점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요즘에 해서 요즘 저 젊은 층 또 맞벌이 하는 분들 같이 이제 양벌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대형 쇼핑센터 가서 장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주변에 이런 상가들은 그 창업이라든가 또 뭐 영업을 하더라도 큰 장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분야는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나쁜 상가, 좋은 상가들은 뭐 좋은 상가와 나쁜 상가들을 구분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그냥 보시면 간단해요. 내가 주차가 쉽고 가기 편하고 요즘에 가격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가격이 좀 높거나 낮다, 가격이 민감하지는 않고 예전보다는 주로 뭐 편리성 또 접근성 상품의 신선도 이런 가치가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는 지역에 이제 좋은 상권으로 보시면 되고 접근이 좀 불편하던 게 있는데 나쁜 상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과 또 입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과 입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드렸고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하고 오늘 소상공진흥원 사이트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소상공진흥원 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실제 살아있는 여러분이 사용한 카드라든가 모든 실제 우리들이 움직이는 세금 내는 거라든가 급여라든가 다 빅데이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또한 이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말에는 어디에 어떻게 갈지를 이분들은 먼저 알 수가 있죠. 제가 매 주말 또는 매월 다니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이제 입지 전략 보시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히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바운다리 전체 1차 상권, 2차 상권, 또 3차 상권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상권에서는 주로 매출액이 한 70% 정도, 2차에서 한 15%, 3차는 한 5%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 근데 입지는 보통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이라는 거는 어떤 가가 연못에 그 바운다리를 하고 입지는 그 낚시를 잘 잡히는 지역 포인트를 보는데 입지가 좋은 어떤 것은 권리금,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거고 상권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경쟁력을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권은 크게 뭐 특별히 판촉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체 매출의 한 70~80%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좋은 상권인데 주로 동네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또 요즘에 이제 종합 과일 또 야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형성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우리가 이제 동네 만약에 이제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입지 상권 다 정리를 해주죠. 프랜차이즈 장점은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좀 낮은 반면에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률이 좀 적죠. 그 대신에 이제 점포 입지라든가 상권 분석을 전문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많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어떤 오프라인 하고 할 때는 가시성 그리고 접근성, 인지성, 그다음에 입지성 이런 4가지 정도가 잘 보이는 곳, 또 접근하기 쉬운 곳, 또 여러 가지 뭐 어디 뭐 전철역 몇 번 출구, 어느 학교 앞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좋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권에 이제 그 오픈할 때 창업하거나 어떤 뭐 가게를 이렇게 창업할 때는 상권 내 밀주택에 대한 인구 밀집도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기존의 주택가 같은 데는 뭐 빌라 또 다세대 다가구는 2, 3, 4층 미만 정도 이렇게 해서 밀집도가 좀 떨어집니다만은 요즘에 고층은 뭐 서울 수도권 또 지방이 돼서 요즘 짓는 데는 심지어 40층, 50층까지 가게 되니까 4층짜리 10배가 40층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또는 소형 단지에 주로 이제 중소형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데가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 또한 유동인구와 집객 시설이 많은 곳, 내가 모셔오지 않아도 그 여러 가지 학교, 극장, 관공서,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에 의해서 집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 그런 지역들이 상권 바운더리 전체가 좋고 입지가 좋은. 기존 1, 2, 2차 상권에 매출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상권 분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상권에서는 이제 창업을 할 때 도입기, 성장기, 또 성숙기 이렇게 쇠퇴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초기 도입에는 리스크가 좀 크고 하니까 성장기 요 정도 도입 성장기 정도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좋고 이 성숙기에서는 이제 뭐 권리금을 많이 받고 한다든가 많은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진리가 있죠. 너무 또 뭐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합니다만은 또 상투를 또 잡게 되는 건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창업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운영되던 것들이 언제 넘기고 언제 그만하고 언제 전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서는 처음 창업할 때는 도입기는 리스크가 좀 크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금액적으로는 좀 적게 들겠죠. 임대료라든가. 그래서 성장기 잘 되는 요 시점 정도가 창업의 시점이 가장 맞지 않나 싶고 또 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성숙기에서 이제 권리금도 받고 기타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사이트에 대한 상권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소상공인진흥원의 사이트 들어가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꾸미게 되면 정확한 상권 분석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예쁘게 구성을 각색을 따로 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다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있는 그대로거든요. 버팀목 자금 기타 뭐 소상공인진흥 상권 사이트, 진흥공단 사이트 있죠. 여기 열고 들어가셔서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공 정책 자금도 있고 교육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 정보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각 지역별로 다 보시면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그 지도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 이제 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이에요. 이걸 좀 더 이제 확대해 가면 좀 더 이건 2호선 서울대 입구역 관악 기타 사당동 2호선에 쭉 이제 지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점점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권으로 보고 잠실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타워라든가 가락동 또 위례 신도시 하남 스타필드 또 삼성동 강남역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서문시장 지역 광주는 또 무슨 시장이죠? 유명한 그 시장 이런 지역에 중심으로 이제 다 골프장 야산인데 요게 이제 주머니 상권이에요. 따로 어디 새 나갈 데가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소비가 일어나도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앞으로 경전철 또는 뭐 트램이라는 전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이 이쪽 잠실 쪽과 교통이 많이 좋아질수록 이분들이 자꾸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안에 상권들이 많이 흘러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매장이라든가 점포 이런 쪽에서는 주머니 상권에서는 이 고객들이 많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권인데 요즘에는 주로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 마켓이 시장이 옛날 플레이스 마켓 시장이 이제 지정이 돼서 장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마켓이라는 용어 자체 시장이 뭐 온라인을 타버리니까 전국에 광주에서도 서울, 뭐 부산에서 강릉에서든 바로 내 집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또 형성 지역이 좀 많이 예전만큼 이렇게 그 주머니 상권 역할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와서 평화시장에 와서 제품을 옷을 이제 사서 부산 또는 뭐 수원, 태백 가는 그 버스들이 많이 가져가서 영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다들 주문하게 되고 특히 그 광화문의 교보 서적에 책을 사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온라인을 당일 주문하게 되면은 집에서 온라인 주문하게 되면 당일 배송이 오고 또 10% 할인도 되고 포인트도 받고 근데 이걸 이제 활용 못 하시게 되면은 차를 또 타고 차를 자가용 운전해서 그 서점까지 가서 책을 사고 시간 낭비 또 뭐 주차료는 그래서 무료로 해줍니다만은 기름 낭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서점들이 많이 유명한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네요. 저도 책을 예전만큼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은 좀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권 구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구리시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상권은 보통 그 철도 또 강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좌우가 같이 붙어 있어도 많이 좌우가 되죠. 시내 철길이 지나가게 되면 철길 이쪽 저쪽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대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도로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죠. 빨간선이 하천이에요. 서울의 경안천인가 하천이 지나가고 또 이게 철도가 지나가고 도농역 철도 지나가고 큰 길이 지나가고 가드레일이 또 다 쳐져 있죠. 가드레일.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외부에 지나가거든요. 고속도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상권이 크게 큰 하천, 강, 철도, 고속도로 이렇게 양분화되고 좀 더 나눈다면은 요 안에 다시 상권이 별도로 또 상권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요 좁은 지역에서 상권이 이쪽 사람이 일로 거의 가질 않아요. 갈 수가 없고 여기서 쪽 강을 건너서 길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불편하고 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춘천 가는 중앙선, 경의선, 중앙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도로에서는 전부 다 가드레일 다 쳐서 차가 오갈 수도 없고 턴에서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데들은 지역은 크지만은 상권이 굉장히 그 세분화돼서 크게 영업이 각각 나누어서 오가는 유동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인데 상권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잠실 지역 같은 경우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잠실역인가요? 잠실역 여기죠. 예. 우리가 이제 123층 탕에 이 라인들이 보게 되면은 그런 상권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레일 전용 차선처럼 해서 고객이 옮겨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상권이 나눠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수원 영통지구인데 여기 전철역이 있어요.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지역들이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지역에 주로 되어 있죠. 물론 뭐 업종도 제한이 또 있습니다만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다 주택가지 그죠? 주택가 여기 이제 삼성전자 이쪽엔 삼성전자 수원 본사 공장이 되겠고 기타 해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좋은 게 주택이 밀려 있고 주변에 산업체가 있어서 항상 그 경기 관계없이 급여가 잘 나가고 신도시에다가 주택 밀집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 더군다나 상업용지 비율이 또 이렇게 3% 미만 낮아.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전철역 역세권, 이 서울 이제 서울 전철역이 분당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지역들이 상권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게 되는 걸 형성돼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IMF 때도 거의 불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활성화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이제 위치 입지를 잡거나 또 할 때는 상권 전체 큰 상권을 바운다리를 전체를 보고 회사라든가 전체 그다음 주택 밀집도라든가 신도시 젊은 층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라든가 교통 요지로 봐서 창업 그 입지 지역으로 이렇게 본다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병 같은 이쪽 지역들은 뭐 터미널 또 이마트 기타 등등해서 상업용지 상업 지역인데 이쪽은 자연녹지예요. 자, 자연녹지와 상업녹지 차이는 상업용지는 거의 건폐율이 80% 정도 100평의 땅에서 8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 그죠? 건폐율, 용적률은 물론 뭐 또 높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데는 활용도가 높고 또 업종의 제한이 없고 반면에 도로 하나 차인데 이쪽은 자연녹지예요. 20%밖에 못 져요. 100평의 땅에 2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겠죠. 그러나 뒤에는 뭐 여러 가지 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 시장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땅값은 굉장히 저렴하지만은 영업이나 고객 활용 차원에서는 이 고객들이 다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점포라든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창업 또는 투자 개발할 때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예. 뭐 도로 횡단보도 있고 크게 보면 같은 지역을 볼 수 있는 단지 지역 차이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잘 되면 또 이렇게 점점 더 풀려서 40% 주거지역 40% 풀릴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80% 상업지역으로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부동산 개발 투자 또는 창업할 때 어떤 입지 선정 뭐 우리가 창업할 때 꼭 남한테 세를 들어서 하는 방법만은 없잖아요. 내가 사서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정리하고 20분은 Q&A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는 상가 비율과 또 밀집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 대비 상업용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또 신규 분양 상가의 지역을 신도시와 이제 비교해서 어떻게 될 건가 또는 교통시설 향후에 이제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완공 시점 대비해서 현재 진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또 거주인구, 유동인구 유입이라든가 유출 관계를 잘 분석해서 그 고객들이 그 직객시설을 주변에 어떻게 흡입돼 또 갈 건지 예를 들면 뭐 하남 지역 또는 뭐 이런 데서는 또 성남, 하남 또 강북 지역에서는 성남의 하남 스타필드 쪽으로 많이 이제 흡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산업시설 생산 이런 것들도 많이 분석을 좀 봐야 되고 신도시에 이제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트램이라는 어떤 그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오는 그런 녹지 지역이 아니고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가구 수가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한 가구당 한 2.3명 정도 되죠. 그러면 한 6만 9천 명 정도 잡는 데면은 월 지출액이 한 전체적으로 위례 신도시 한 300억 정도
정도 본다면은 약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점포가 상가가 있다. 그럼 전체 상가에 한 2,000개 정도가 이제 보고 월 지출액이 900억은 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에서 한 3만 가구가 쓰게 된다면은 900억 정도 중에 위례 그 지역에서 주머니 상권 안에서 한 300억 정도 100만 원 정도면 위례에 쓴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00개와 현재 나누기 개보 공실률 현재 한 30% 되면은 한 가구당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는 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분석을 쭉쭉 이렇게 표를 대서 개수화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방법도 성공 또는 매출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이제 있는데 아까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1상권이라고 해서 1상권, 2상권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인데 보통 뭐 정점에서 1km 반경에서 이제 주게 되면은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또 남녀 비율로 이렇게 비율이 나와서 친구라든가 주부들 상대로 한다면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또 전체 남자 여자 나이대 30대가 높은 이런 지역이 좋을 거고 또한 다른 어떤 2상권까지 2는 1.5km 정도 반경을 찾는다면은 더 많은 인구가 늘겠죠. 2상권은 전체적으로 12만 명, 1km에는 2만 5천인데 2상권은 12만까지 가니까 이렇게 비율대로 분석해서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또 젊은 아이들 그런 상대로 젊은층 상대로 하는 데는 이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상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종 이런 것들이 그 아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그 전문 분야가 다 나오는 게 급여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이라든 각종 신고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직업, 직종, 비율 이런 것들 다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창업할 때 특히 이제 가게 이런 거 오픈할 때 이제 여기서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 상권 분석하는데 이 빨간 색깔에 많은 데가 보시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그래서 주로 붉은색이 많은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좋은데 이게 하나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적으로 이제 주위 이런 데는 임대료가 좀 싸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쪽, 이런 데가 이제 몫이 좋은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은 물론 당연히 명동 같은 데 좋습니다만 예전 기준입니다. 이런 데 또 너무 사람들이 안 다녀요. 이런 데는 영업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땐 이런 지역 이렇게 붉은색으로 접근되는 지역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상권을 이렇게 짚어 보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석에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권 정보에 가게 되면은 상권도 분석하고 경쟁도 분석하고 입지 분석, 수익성 분석까지 다 자동 분석 프로그램 해주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분야를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시 이게 절차대로 클릭해서 이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동네 지역 주소를 이제 찍게 되겠죠. 처음에 할 때 주소 동네 찍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전부 다 요거 반경은 내가 이제 아까 1차 상권 1km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1km 반경 거리를 1km 눌러주게 되면 자기가 다 분석이 돼서 매출 분석부터 잘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나와요. 그다음에 2차 상권은 1.5km 주게 되면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와서 이러한 절차들의 양식 분석이 전부 다 분석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수치와 매출액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형식들이 있고 각자 분석이 다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중심으로 끝에 가서 이제 보고서가 다 책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각색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아까 1km 반경 내가 이 동네에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반경 1km를 내가 아까 준 거예요. 1km. 좀 이렇게 자기가 그리면서 이 안에 인구, 나이대별 다 분석이 되고 그다음 2는 1.5km 주면 또 이렇게 자기가 그려 나가게 되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래서 숙박업소 음식을 분석할 건지 개인 수리사업, 도소매, 예술, 뭐 교육, 시설, 임대, 부동산, 과학기술. 내가 부동산 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클릭하게 돼서 아까 그런 절차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매출 분석 모든 것들이 창업 몇 개, 폐업 몇 개, 경기도, 서울, 전국에
비교 분석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 상권 분석은 58점에 8점, 그다음에 구매력, 기타 영업력, 안정성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성장성 퍼센트 이거 다 더해서 58점 몇 프로가 나오고 또 그 성장 안정 집계 그림이 그려주고 구매력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연도별로 2000년도 7월부터 쭉 12월까지 월별 연도별 다 분석이 돼서 전체적으로 58.8% 정도가 이렇게 분석이 데이터화로 잘 돼서 나오게 됩니다. 한 50분까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도 매출 증감률이 10점 만점에 4.6점, 상권 매출 비용은 5점 만점에 0점. 이게 매출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상 성장률은 5점 만점에 5점. 아주 성장률 좋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표로서 보고 안정성은 10점 만점에 0.2점이니까 이건 뭐 안정성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고 5점 만점에 운영 연수 좋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서 전체 토탈 자료들이 이렇게 각 영업력 또 구매력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 수요 대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5점 1.9점, 5점 0점 기간별 매출 편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 분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갱력 사람을 모아주는 곳 10점 만점에 8.8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분석들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상권 분석에서는 이제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되고 유동인구 그래프가 다 나오는 거죠. 연령별 남자, 여성, 그다음에 연령별 때별로 30대, 40대 요건 이제 친구 계통 쪽에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도표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각 지역별로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 분석이 입지가 되고 주거 인구도 그 지역에 아까 일상권 안에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나하나 자료들이 직장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남성, 여성 인구, 직장 인구 또한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이런 갈 때는 이제 그렇게 잘 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형태는 영통의 기준인데 영통은 다 거의 99%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거 형태는 그냥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신도시 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짓게 나면 더 이상 추가 계획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이런 상권 분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자기가 컴퓨터 한 20-30장 정도 정리돼서 다 뽑아줍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또 이런 지역에 할 때는 아까 소상공인진흥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분야별로 저는 이제 수원 영통 이동에 대한 어떤 갈비 삼겹살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 자료를 뽑아서 이제 출력을 해 봤는데 상권 평가가 되고 업종 분석이 되고 또 매출 분석도 되고 또 인구 분석도 되고 그다음 소득 소비 분석되고 그다음 지역 분석까지 다 되는 해서 뒤에 이 절차대로 순서 절차 자료가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자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강의를 드렸고 자세히 세부 시간이 많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인데 제가 2시간 늘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 창업에서는 어떤 전문성 화되는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특히 100세 시대 주로 최근에 뭐 아무리 지금 저쪽에서 130세까지 간다고 하니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30년 이상 더 많은 일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년퇴직이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0 한창 때 이제 나오신 분들도 많고 또 50, 60 주로 이제 65 정도에 나오시는데 그대로도 계속 앞으로 20-30년을 더욱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 플러스 엔잡느라는 그런 아까 이제 많은 분야의 어떤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갖추고 전문성을 해서 한 곳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모아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부자라는 어떤 그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나오는 걸 여러 개 만들어서 1년에 하나씩만 만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자는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한 번에 뭐 이렇게 10억, 20억 받는 분도 부자입니다만은 매월 월말이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월말에 통장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도록 일단 시스템을 갖춰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거죠. 월말만 되면 돈이 매월 10만 원짜리씩 들어오는 게 뭐 100개를 하든 20만 원짜리 들어오는 걸 20개를 하든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게 만드는 그 과정 절차가 이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창업인데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엔잡러와 같은 다양한 작업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이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은 뭐 컴퓨터라든가 AI 인공지능들이 할 수 있는 뭐 운전기사, 회계사, 또 뭐 소위 변호사, 뭐 이런 요즘 의사도 이제 중요한 어떤 수술 부위는 사람보다가 그 로봇 하는 수술들이 더 정확하고 또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로봇 수술을 더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좀 더 잘 되고 나면은 출근할 때 타고 놓으면 또 혼자 집에 가서 주차해져 있고 이런 시대가 뭐 현재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뭐 어려운 좁은 공간에 자기가 알아서 다 주차해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아주 직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을지 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당연히 저도 모르죠. 저도 이제 하나의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창업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엔잡러의 어떤 개념으로 전문성을 가시는 분은 또 좋으시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분야 외에도 부동산에서 종합 학문으로 세법도 또 공법도 민법도 뭐 여러 가지 분야의 개발 관련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듯이 지금부터도 하나 둘 현재 직장에 있거나 또 젊은 층이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저도 최근에 자격증을 작년 4개를 더 땄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다는 드론도 저도 드론도 자격증을 또 땄는데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높은 산에 가서 보고 할 필요 없이 드론을 띄워서 다 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드론 촬영 자격증도 요즘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 필요한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는 분도 있고 또한 여러 분야에 각종 가는 그런 분야로 많이들 연구하셔서 오늘 이번 기회에 깊게는 못 갔습니다만 이런 그 새로운 그 변화돼 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많고 합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제약이 좀 있어서 또 오프라인 강의일 경우에 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또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또 그런 제약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